네, 반갑습니다. 백서영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첫 번째 내용 CS 관리 개론에서 이어서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서비스 구매 과정에 따른 관리와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 기법에 대해서 핵심 포인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 구매 과정에 따른 관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을 한다 또는 상품을 구매를 한다 이럴 때 구매하기 전 단계가 있죠. 바로 대기라는 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 기업 쪽에서 대기 관리를 잘 못 해준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품을 받아야 되는데 오랫동안 기다려야 돼. 그리고 직원이 나를 신경 써주지 않아. 그러면 불만이 생기겠죠. 그래서 대기 관리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대기 관리를 잘 하게 된다면 고객 만족도 시킬 수 있고 어때요? 만족을 하게 되면 재구매도 하게 되죠. 그러면 재구매를 하게 되면 결국 기업 쪽에서는 수익 창출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관리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대기 관리를 하기 위한 8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데이비드 마이스터가 이런 얘기를 했죠. 첫 번째, 아무 일도 안 할 때 대기가 더 길게 느껴진다. 그죠? 우리가 대기를 하고 있을 때 계속 그 직업만 보고 있으면 체감 시간은 더 길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대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잡지를 준다라든지 아니면 다가를 준비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대기 시간을 줄어드는 것처럼 느끼게끔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구매하기 전에 대기가 더 길어진다라는 거죠. 구매를 하고 난 다음에 상품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구매하기 전에는 대기 시간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근심, 걱정은 대기를 더 길게 느껴지게 한다라는 거죠. 그죠? 행복하고 기쁜 마음이 있으면 기다리더라도 어때요? 되게 짧다. 금방 왔네. 이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걱정이나 근심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도 길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언제 서비스를 받을지 모른 채 무턱대고 기다리면 대기는 더 길게 느껴진다. 그래서 직원은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고객님 기다리는데 한 15분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응대를 하죠. 그만큼 정확한 시간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고객이 느끼는 체감 시간을 좀 줄어들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원인을 모르는 대기는 더 길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가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나 늦어 라고 한다면 어때요?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죠. 그런데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차가 지금 너무 많이 막혀서 나 좀 늦을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하면 차가 많이 막히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원인을 반드시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불공정한 대기는 더 길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매장을 갔는데 나보다 늦게 온 고객을 직원이 더 빨리 응대를 해줘. 그럼 어때요? 대기하는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불공정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기는 가치가 적을수록 더 길게 느껴진다. 그죠? 사람은 누구나 다 가치 있는 것을 소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가치가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대기라는 것은 혼자 기다리면 더 길게 느껴진다. 옆에 누군가 있어서 서로 수다도 떨면서 기다리게 되면 체감 시간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데이비드 마이스터가 얘기한 8가지 대기 관리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시험 문제는 이런 것들이 보기로 나와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또는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만 하신다면 그렇게 어려운 시험 문제 유형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대기 시간에 영향을 주는 통제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 크게 3가지로 나뉘어 볼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기업의 완전 통제 요인이 있고 두 번째로는 기업의
부분 통제 요인이 있고 세 번째로는 고객의 통제 요인이 있습니다. 기업의 완전 통제 요인은 내용을 살펴보면 대기 시간이 공정해야 된다. 앞에서 설명드렸죠. 나보다 늦게 온 고객을 더 빨리 응대해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기 시간을 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기업 쪽에서 통제할 수 있는 거죠. 완전히. 그리고 확실하게 인지된 대기 시간. 그것도 기업의 완전 통제 요인이 될 수가 있죠. 직원이 정확한 시간을 알려줘. 이것도 통제할 수 있다. 완전하게. 그리고 대기 시간이 서비스의 자연스러운 발생 순서라는 것을 고객이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기업의 완전 통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가 된다면 자, 이런 것들을 나열을 하고 다음 중 대기 시간에 영향을 주는 통제 요인은 1번 기업의 완전 통제 요인, 2번 기업의 부분 통제 요인, 3번 고객의 통제 요인이라고 한다면 바로 기업의 완전 통제 요인으로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2번 기업이 그러면 완전 통제를 하는 요인이 있고 부분 통제를 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부분 통제의 요인은 무언가? 첫 번째로는 점유를 하거나 아니면 점유하지 않는 대기 시간이 부분 통제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불안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편안함을 느끼는 대기 시간도 부분 통제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고객의 통제 요인이 있습니다. 고객 자체적으로 통제를 하는 요인. 첫 번째로는 이 대기 시간 자체가 혼자 기다리냐 아니면 단체, 같이 기다리냐에 따라서 이거는 고객의 통제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내가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이게 가치가 있냐, 그죠? 서비스의 가치 목적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고객의 통제 요인이 나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기 시간을 내가 지금 가지는데 고객의 태도가 어떠한가,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 이런 거에 따라서도 내 대기 시간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고객의 태도 유무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고객의 통제 요인이다라는 거죠.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대기 관리 방법은 어떻게 관리를 하면 되냐? 크게 생산 관리 방법과 고객 인식의 관리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생산 관리 방법은 기업 측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세부적인 내용을 본다면 예약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예가 될 수가 있을까요? 뭐 레스토랑과 관련해서 내가 예약 시간을 미리 정한다라는 게 또 될 수가 있겠죠. 또 뭐 항공사를 이용을 할 때 내가 몇 시에 탈 건지 이런 것들도 예약의 활용과 관련된 부분인 거죠. 두 번째로는 커뮤니케이션의 활용 부분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은 뭐 말 그대로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고객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상당히 저희가 바쁜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피해서 업무 처리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런 업무 시간에 안내 같은 경우도 커뮤니케이션의 활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정한 대기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어때요? 진동벨 서비스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번호표 서비스 등을 하죠.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응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대안의 제시입니다. 자, 기다리는 동안 다른 것들을 좀 대안을 해주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고객 인식을 관리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서비스가 시작되었다는 느낌을 제시를 해주는 방법이 있겠죠. 이것은 뭐 플로어 매니저를 둬서 언제 안내가 진행될 건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상 대기 시간의 안내입니다. 이거는 직원이 뭐예요? 고객님, 한 15분 소요되는데요. 또는 20분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객의 유형에 따른 대응 방법인데요. 이거는 뭐가 있을까? 우리가 은행을 방문을 해요. 그러면 뭐 어때요? 창구가 여러 가지로 나뉠 수가 있죠. 대출 상담을 하는 창구가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 업무를 보는 데가 있고 기업 금융과 관련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객의 유형에 따른 분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용되지 않는 자원을 숨기는 겁니다. 대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직원이 내 업무 처리만 하고 있어. 그걸 내가 보면 어때요? 불만이 생기는 거죠. 나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응대를 하지 않아. 자기 일만 해.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런데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기업 쪽에서는 상당히 바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응대하지 않는 직원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끔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용되지 않는 고객 응대에 이용되지 않는 자원을 숨기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대기 관리 방법은 이렇게 크게 생산 관리 방법과 고객 인식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나뉠 수 있다. 세부 내용은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하는 과정을 보게 된다면 MOT를 관리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죠. 자, MOT는 스칸디나비아 항공사의 양칼슨 사장이 현장에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실의 순간에 고객을 만족시키는지 여부가 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MOT라는 뜻은 뭐냐? 바로 Moment of Truth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진실의 순간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순간순간, 짧은 순간순간이 모여서 전체 기업의 이미지를 결정짓는다. 그렇기 때문에 MOT 사이클의 전체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법칙이 곱셈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점이 여러 개가 있을 거죠. 그런데 이 접점에서 각각의 점수가 97, 95, 93, 91점 상당히 높은 점수죠. 100점 만점에 이런 점수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의 접점 자체가 0점이 된다면 결국은 뭐다? 기업 전체의 이미지는 0점, 기업 전체의 점수는 0점이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곱셈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MOT 사이클과 관련된 법칙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중 하나가 곱셈의 법칙이 있고 그 다음에 10-10-10 법칙이 있어요. 10-10-10 법칙은 뭐냐? 고객을 얻는데 10분, 그 다음에 고객을 잃는데 10분, 고객을 다시 찾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통나무 물통의 법칙이 있죠. 통나무라는 건 어때요? 이렇게 나무들이 엮어져서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한 부분이 구멍이 나버리면 그 이상으로는 물을 붓더라도 물이 차지 않죠.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한 부분이 실수를 하게 된다면 고객은 그 이상의 점수를 주지 않는다. 실패한 지점이 가장 최고의 점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뺄셈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100 마이너스 1은 99점이 아니라 0이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MOT 사이클과 관계된 법칙이다.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법칙을 암기하시고 이해를 같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고객의 니즈에 맞춰야 된다라고 이 MOT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구매 후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매 후 과정은 어떻게 되냐? PC본 다이어그램을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누가 만들었냐? 일본의 카오루 이시가와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PC본 다이어그램은 다른 말로
인과관계 도표라고도 얘기를 하죠. 피시본이라는 것 자체가 어때요? 생선 뼈 모양으로 생겼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화면에서도 보이시죠? 자, 그림 자체가 생선 뼈처럼 생겼죠. 그럼 이게 바로 생선의 머리에 해당되는 거죠. 어떤 효과, 어떤 결과가 있으면 이에 따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는 거죠. 자, 원인 첫 번째를 찾고, 큰 원인을 찾고, 그리고 또 큰 원인을 찾고, 그리고 큰 원인을 찾고, 또 뭐 큰 원인이 있으면 큰 원인을 찾는 거죠. 그러면 이 또 원인이 발생된 부원인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주원인 1과 관련된 부원인들을 또 찾고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거죠. 그러면 생긴 것 자체가 생선뼈 모양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자체는 마인드 맵처럼 생겼죠. 마인드 맵. 그리고 브레인, 라이팅과 비슷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게 뭐다? 바로 피시본 다이어그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과관계 도표, 피시본 다이어그램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하시겠죠? 자, 구매 전, 구매하는 중, 구매 후 과정까지를 여러분들께서는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 기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품질 기능 전개라는 게 있습니다. 품질 기능 전개의 약자는 바로 QFD예요. QFD는 뭐냐? 한마디로 품질이 뭐죠? 퀄리티죠. 자, 기능은 뭐예요? 펑션이죠. 전개는 뭐죠? 디벨롭먼트죠. 이것의 약자를 나타내준 게 QFD라는 겁니다. QFD의 철학이 뭐냐?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고객, 소비자의 만족과 가치를 보장하는 제품을 우리는 만들겠다. 이것을 추구하는 게 QFD입니다.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누굴 위한? 소비자를 위해서 만족을 주고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품 자체를 소비자와 함께 디자인을 하겠다. 이게 바로 품질 기능 전개입니다. 그럼 품질 기능 전개의 기본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의 요구사항을 제품의 기술 특성으로 변환시키는 거죠. 고객의 어떤 니즈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니즈들을 어떤 식으로 이 제품에 반영을 해야 될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기술 특성으로 바꾸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이 있어.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상품화 시키기 위해서 어때요? 부품을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부품 특성과 그럼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 부품을 만들어내는 공정들이 필요한 거죠. 공정 특성 그리고 생산에서의 구체적인 사양과 생산 활동으로까지 변환시키는 게 뭐다? 품질 기능 전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품질 기능 전개가 우리 잘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고객과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고객의 니즈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뭘 통해서? 시장 조사를 통해서. 그래서 시장 조사 결과는 정확해야지 고객의 니즈를 반영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모호한 고객의 니즈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모호한 것을 좀 더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할 수 있도록 문서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품질 기능 전개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뭔가 좋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겠죠. 이것의 목적은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과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기업 측에서만 신제품 개발을 했을 때와 비교해서는 개발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처음부터 니즈 조사를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기업 측에서 보지 못한 것을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서 어때요? 기술로 변환시키고 부품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품질 기능 전개는 고객이 요구하는 서비스 품질을 어때요? 서비스 제공자가 이행할 수 있게 도와준다.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고객의 요구를 뭐예요? 최종 생산물, 상품에 반영시켜서 고객 만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품질 경영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품질 기능 전개의 장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그거죠. 고객의 니즈에 맞춘다. 고객의 요구에 맞는 설계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뭘 원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기업에서 혼자 니즈 반영 없이 만들었는데 막상 제품을 출시해 봤더니 고객이 별로라고 생각돼. 이런 기능들이 다시 추가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재설계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죠. 설계 변경을 감소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니즈를 반영시키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제품 개발 기간도 당연히 단축이 되겠죠. 그리고 판매 이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면 이런 것들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서들이 협업을 해서 제품을 생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부서 간의 밀접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팀워크가 향상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품질의 집을 이용해서 모든 과정을 문서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한눈에 그림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품질의 기능과 관련해서 품질의 집을 활용한다. 이 부분도 시험 문제에 아주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품질의 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개발 단계 중간에 새로운 특성이나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겠죠. 개발 중간중간에. 그러면 품질의 집에 바로 실시간으로 반영시키고 적용시키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고려하는 여러 방안들을 계속 수정하고 고치고 만들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러한 것들이 반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품질 기능 전개의 단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단계로 나뉠 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단계는 우선 기획을 잘 해야 되겠죠. 그죠? 기획은 어떻게 하냐? 고객의 니즈를 반영시켜야 되기 때문에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서 고객이 뭘 원하는지, 그 요구하는 항목이 뭔지, 그리고 항목과 관련해서 중요도는 다 다르겠죠. 항목마다. 그래서 중요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산출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획 품질과 요구 품질의 중요도를 만드는 게 바로 뭐다? 기획 단계다라는 겁니다. 그럼 기획만 하면 상품이 나오냐? 아니라는 거죠. 뭐가 필요해요? 부품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부품을 전개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 전 단계에서 도출한 중요 품질 특성, 항목별로 중요도가 있을 거죠.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냐, 그리고 부품을 전개하면서 품질 특성 전개표와 부품 전개표, 부품이 있으면 어떤 품질도 따라오겠죠. 그래서 이런 거 사이에 매트릭스를 통해서 각 부품이 어때요? 해당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품질 특성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느 부품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부품 전개가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부품만 있으면 되냐? 부품을 다 이렇게 프로세서 시켜서 하나의 완제품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공정 전개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얻은 부품들을 어때요? 주요 공정 중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공정을 도출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품질 특성과 관련해서 어떤 공정을 도출하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셔야 될 거는 품질 기능 전개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 첫 번째로는 기획 설계를 잘 해야 되고, 기획을 했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부품이 필요하다. 부품 전기가 필요하고, 부품과 관련해서 그대로 있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공정 전개도 필요하다. 이 순서대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품질의 집입니다. 품질의 집.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HOQ의 약자입니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뭐의 약자냐? House of Quality라고 해서 품질의 집의 약자인 거죠. QFD, 품질 기능 전개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핵심적인 도구입니다. 그리고 시장 조사를 하죠. 그래서 시장 조사에서 어떤 밝혀진 고객의 니즈가 있을 거죠. 그러면 이것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기술자들한테 어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매트릭스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구두로 들었을 때와 또 텍스트화된 긴 문서로 봤을 때와 그리고 한 장의 그림으로 봤을 때는 다른 느낌이 들죠. 이해하기 쉬운 것은 한 장으로 되게 간략하게 표현된 그림이 누구나 다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건물을 그냥 짓진 않죠. 그 사전 단계 뭐죠? 설계도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객의 요구를 파악한 설계도를 보고 어때요? 생산 그 현장에 있는 건축하시는 또 분들이 또 그걸 통해서 집을 또 짓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하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서비스도 이런 고객의 니즈가 무엇인지 각 항목별로 분석을 해서 그것을 생산 기술자들한테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활용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항목들이 있냐 이걸 좀 보면 구성 요소는 고객의 니즈는 반드시 있겠죠. 그리고 어떠한 것들이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각 품질의 특성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 품질의 특성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설계의 품질은 어떠한지, 그리고 또 각 항목마다 경쟁사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요소들이 합쳐진 게 뭐다? 품질의 집이라는 거죠. 그러면 품질의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긴 게 품질의 집입니다. 딱 보기에도 집처럼 생겼죠. 그러면 항목이 무엇이 있냐? 고객의 욕구가 무엇인지 나온다는 거죠. 고객의 욕구의 중요도도 나온다는 겁니다. 고객의 욕구는 크게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예시를 든 거예요. 레스토랑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신속하게 직원이 응대를 해줘야 돼. 그리고 가꾸운 빵도 중요해. 그리고 깨끗한 식탁도 중요해.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각 항목들마다 중요도도 같이 나옵니다. 신속한 응대는 뭐 예를 들면 10점, 가꾸운 빵은 8점, 깨끗한 식탁은 9점. 이런 식으로 중요도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품질의 특성도 있겠죠. 그죠? 품질의 특성이 무엇이냐? 메뉴 안내를 하는 그런 정도도 품질의 특성이 되어 있겠죠. 직원이 안내를 잘해. 그러면 품질 좋다. 이렇게 생기죠. 그리고 주문했는데 직원이 이해를 못해. 그러면 품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대기하는 서비스 나 오래 기다려. 그러면 품질 떨어지겠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품질의 특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대 시설의 청결도도 마찬가지. 편리한 주차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러한 품질 특성들이 상호작용을 또 하는 거죠. 상호작용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고객의 요구와 품질 특성 간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메뉴의 안내 정도와 이 가꾸운 빵, 깨끗한 식탁, 신속한 응대는 상관관계가 없어. 그러면 표시를 하지 않겠죠. 근데 주문 이해도와 가꾸운 빵이 상관관계가 있어. 그런데 이것도 경쟁사에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은
강한 양의 관계를 띠고 있고, 그리고 색깔이 없는 것은 양, 그다음에 떨어지는 것은 그리고 색깔이 있는 것은 또 강한 음의 관계로 표시를 하는 거죠. 경쟁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가꾼 빵과 주문 이해도는 상관관계가 있는데 경쟁사와 비교를 했더니 강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네. 그죠? 이런 식으로 경쟁사와 비교를 또 정도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게 품질의 집이다 라는 겁니다. 자, 서비스 프로세스 재설계의 5가지 노력 방안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가치 있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가치 창출에 기여하지 않는 단계는 제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셀프 서비스로 할 수 있는 거는 셀프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다. 그리고 서비스를 고객한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서비스는 일괄되게 해줘야 된다. 일괄 서비스 제공하고, 그리고 물리적인 측면은 다시 한 번 더 재설계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노력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품질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기법의 종류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 외에도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서비스 청사진이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다음에 또 배우도록 할 텐데요. 그리고 피시본 다이어그램, 우리 아까 확인을 했죠. 인과관계 도표. 그리고 QFD, 품질 기능 전개. 그리고 식스 시그마라고 해서 불량률을 제로화로 시키는 거. 그리고 파레토 차트 기법이라고 해서 어떤 것들이 좀 불만이 생기는지 이거 요소별로 중요도 측면에서 고려해서 도표로 나타내주는 거. 의사결정 매트릭스. X축과 Y축에 어떤 요소를 놓고 그것을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매트릭스로 만드는 거. 그리고 하나의 프로세스로 보여주는 거. 이런 것들이 프로세스 개선 기법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챕터 1의 CS 관리 개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